흔히 시장이 무서워지면 시장의 돈들은 비트코인으로 도망간다고 하죠.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전통적인 코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겁이 나면 다들 그리로 숨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 주 시장의 돈들이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상한 통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들어온 돈보다 남아있는 돈이 적은데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은 통장. 오늘은 이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미넌스라는 말부터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 전체 돈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비트코인이 몇 원어치냐,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최근 58%에서 54%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숫자인데요. 무서운 장에서는 보통 이 숫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데이터 사이트 코인게코 집계를 살펴보면요, 그 정답의 절반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미국 달러, 여기서 가치가 묶인 스테이블코인, 이 셋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비중이 19.39에서 24.68%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돈이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1차로 향한 것은 이자를 주는 코인들, 솔라나 생태계 프로젝트, 하이프 같은 일부 강세 코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테마, 섹터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지금 개인들이 급등하는 코인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 판이 아니라는 증거가 전혀 다른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ETF 시장의 돈을 보면요, 큰 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데, 그 통로에서 지금 아주 이상한 엇갈림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먼저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8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남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회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서는 하루 만에 4,600억 정도가 빠진 날도 있었는데요. 큰 손들이 비트코인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고, 같은 기간에 정확하게 거꾸로 움직인 ETF도 있죠. 리플 XRP를 담은 ETF들입니다. 그중에 비트와이즈라는 운용사의 XRP ETF가 이번에 기록을 하나 세웠죠. 상품이 나온 뒤에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는 거, 이걸 누적 순유입이라고 하는데, ETF 자금을 추적하는 소소밸류 집계 기준으로 이 누적 순유입이 7,700억을 넘어섰습니다. XRP ETF 가운데 처음이고요. 그리고 2위가 카나리 캐피털이 7,100억, 3위가 프랭클린 템플턴 6,300억으로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X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기록의 결입니다. 비트와이즈 XRP ETF는 작년 11월에 나왔는데요. 그 뒤로 월 단위로 돈이 빠져나간 달이 한 번도 없었고, 8달 내내 매달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시 직후에는 XRP ETF들에서 35거래일 연속으로 단 하루도 순유출이 없었는데,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도 초창기에 세우지 못한 기록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돈이 빠지고요, XRP에는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 공포장에서 큰 손들이 정반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유입 데이터 안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상한 통장 자체가 숨어 있었거든요. 1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 전체에 지금까지 들어온 돈, 누적 순이익이 2조를 돌파하면서 2조 3천억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이 ETF들이 실제로 굴리고 있는 돈, 총 자산은 1조 5천억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들어온 돈은 2조 3천억인데 남은 돈 1조 5천억, 8천억 가까이가 빈다라는 거예요. 누가 빼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답은 훨씬 더 단순하고, 그래서 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XRP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XRP는 1,600원 안팎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작년 고점에 비하면 한참 낮은 자리고, ETF가 사둔 XRP의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매도한 사람이 없어도 장부상 시장의 자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평가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매도에서 확정된 손해가 아니라 들고 있는 동안 값이 빠져서 생긴 장부상 손해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자면요, 큰 손들은 8천억 원 가까운 평가 손실을 보면서 돈을 빼가기는커녕 매달 더 넣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적금은 계속해서 붙는데 시장 잔고는 줄어든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유지하는 셈이겠습니다. 실제로 6월 한 달에도요, 910억 정도가 순유입됐고 7월 달도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오죠. 돈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데 왜 XRP 가격은 이렇게 조용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정답은 파생상품 시장에 있다라는 거고, 파생상품은 코인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거는 시장이죠. 빚을 내가지고 크게 베팅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자금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 시장에 걸려있는 판돈 자체를 미결제약정이라고 부르는데요. XRP의 미결제약정이 2조 원에서 2,300억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략 10분의 1 수준이 됐다는 건데, 빚을 내가지고 단타치던 돈이 시장에서 거의 청소됐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하루에 수십 %씩 밀어 올린다는 건 보통 이런 돈이거든요. 그 돈이 빠졌으니까 가격이 조용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같은 기간 반대로 늘어난 숫자가 있는데요. 실제로 XRP를 주고받은 지갑 숫자, 그러니까 일일이 활성 주소가 6월달 중순과 비교했을 때 72% 늘었습니다. 투기판에 판돈은 늘었는데 실제 사용은 늘었고요. ETF로는 현물을 사서 보관하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겹쳐봤을 때 하나의 해석이 가능해지죠. 지금 XRP 시장은 시끄러운 돈이 빠지고 조용한 돈으로 채워지는
체질이 바뀌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아까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지던 블랙록 기억하실 겁니다. 이 회사가 XRP ETF는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황이죠. 신청조차도 아직 안 했어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연기금 같은 큰 고객들의 수요가 아직 회사 내부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초 경쟁사인 카날캐피털 대표가 흥미로운 숫자를 하나 던졌는데요. XRP ETF 전체 자산이 4조 6천억 정도 규모에 도달을 했을 때 블랙록이 들어올 상업적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경쟁사 대표의 전망이지 블랙록의 약속은 아니겠지만요. 현재 XRP ETF 전체 자산은 1조 5천억 그리고 4조 6천억까지 대략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와이즈의 7,700억 돌파는 단순 축하 뉴스 정도가 아니라 이 게이지의 눈금 하나가 새로 그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게이지가 다 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한번 봤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도 기관들의 요청이 몇 년에 걸쳐서 쌓인 걸 확인한 뒤에 내놨고요. 그렇게 나온 상품들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렸었고 최근 집계로 봤을 때도 혼자 8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포 장세 속에서도 조용히 쌓이는 유입들, 바로 그 문을 여는 명분을 한 칸씩 채우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이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려한 급등이 아니라 지금 같은 유입이 이어지면서 게이지가 천천히 채워지는 그림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먼저 행동 데이터를 봤을 때 8달 연속으로 연속 월간 순유질이 없었고 그리고 평가 손실 구간에서도 이어졌던 매수세들 이런 돈은 성격상 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돈의 체질입니다. 레버리지 판돈이 빠진 뒤에도 들어오는 자금들, 현물을 사서 보관하는 돈이기 때문에 흔들림에 상대적으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입니다. 이 과거 흐름상 도미넌스가 52에서 54%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유지될 때 알트코인 전반의 회복 장세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지금 54%는 딱 그 문지방 위입니다. 게다가 6월 순이익 910억은요. 출시 초창기 뜨거웠던 속도에 비하면 분명히 느려진 숫자고 그리고 이번 알트 순환에서 돈이 먼저 간 곳은 솔라나 쪽이지 아직까지 XRP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이지가 채워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릴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 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고요. 시장의 돈들은 알트코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 ETF는 들어온 돈이 남은 돈보다도 많은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서도 매수가 이어지는 상태라는 게 숫자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버는 그 다음 눈금은요. ETF 자산 4조 6천억 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진입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는 지점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계산으로는 이 게이지가 채워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속도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있고 투자에 대한 방법들도 다양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방법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상을 못했던 순간들에도 청산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금 전체를 잃어버리는 상황들 충분히 발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잘못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 복구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 환경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요. 안전하게 안전 제일로 가는 게 결국에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죠. 이름이 디지털자산 총괄과인데요. 중앙부처 부서 이름에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총괄 역할을 하는 부서는 이게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코인 세금을 거두려고 전담 조직을 정식으로 꾸렸다는 뉴스인 거고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세금 걱정보다도 다른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요. 세금 뉴스에서 왜 갑자기 ETF가 나오는 건지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인된 사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이순영 남부천 세무서장을 이 부서의 과장으로 임명했고요. 이번 달부터 부서 안에 팀을 3개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코인 과세, 그 준비라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1,300만 명이 코인 과세 대상권에 들어온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 계좌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인 거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코인 세금은 2020년에 법이 만들어진 뒤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5년, 그리고 27년까지 이렇게 3번이나 미뤄진 바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도 미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되는 과정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 부서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작년 12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이미 예고했던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디지털 자산 총괄거래 만들겠다, 코인 거래 정보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었고, 그리고 올해 3월달 그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 업체를 뽑는 입찰 공고가 나라 장터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년부터는 법에 따라서 거래소들이 개인들의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할 창고를 미리 짓는다는 거고, 이게 4월 달에는 부서가 일단 6개월짜리 임시 조직 형태로 설치가 됐고, 6월 말에 과장이 발령났고요. 7월인 지금 팀까지도 꾸려졌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원래 소득세과가 맡고 있었던 코인과세 업무가 통째로 이 부서로 넘어오게 됐고요. 국세청은 세금 계산의 세부 규칙을 담은 고시를 올해 안에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정식 부서가 아니라 임시 조직이라는 건데, 근데 이 임시 매장에 본사과장을 발령냈고요. 본사 업무까지도 통째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건 접을 생각이 아예 없다는 뜻에 가깝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로만 하고 있었던 예고가 지금 사람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까지도 시스템에 진심이 된 배경에는 사실 조금 창피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국세청이 세금 안 낸 사람에게서 압류해둔 코인 400만 개를 도둑맞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보도자료 사진에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 역할하는 문구가 그대로 찍혀 나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국세청은 업비트, 비썸 같은 5대 거래소랑 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 8월 완료를 목표로서 거래소랑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직통 전산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냈고요. 그만큼 빠르게 배우고 있는 셈이겠죠.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다가오는 내년, 그러니까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아가지고 번 돈과 빌려줘서 받은 돈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기타소득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월급이나 사업으로 번 돈과 합치지 않으면서 코인 수익만 따로 떼어가지고 계산한다는 뜻이고,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까지 빼주고요.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합쳐서 총 22%를 매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000만 원어치 코인을 사서 2000만 원에 팔았다면 번 돈이 1000만 원이죠.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은 750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월급처럼 미리 떼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지 신고를 빼먹은 사람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기사에 담긴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같은 날 나온 다른 발표에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7월 14일에 정부가 여러가지 부처 합동으로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코인 산업의 규칙을 세우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법인데, 그리고 하나 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현물 ETF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ETF가 뭐냐?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증권사 어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면요, 이 문이 열려야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고, 게다가 이 법은 원래 올해 초에 만들겠다고 했다가 일정이 밀렸던 건데, 오늘 발표의 공식적인 과제로 다시 들어가면서 하반기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세금 거둘 조직을 만들었고요, 같은 날 다른 쪽에서는 큰 돈이 들어올 문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이 한 세트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장부조차 없는 시장에 나라가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거든요. 장부를 만드는 게 먼저고요. 그 장부가 바로 지금 국세청이 짓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금 뉴스는 뒤집어 보면은 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부가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2024년 11월 한국을 포함한 48개 나라가 서명한 국제 약속인데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들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자라는 거고, 대한민국 거래소를 쓰는 외국인의 거래 내역은 그 사람의 나라로 보내주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한국 국세청이 받아옵니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 기준 봤을 때 작년에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만 1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첫 번째 정보 교환이 2027년에 시행되는데요. 그때 주고받는 자료가 바로 2026년 올해 거래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거래가 이미 그 첫 번째 교환 대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겠고, 세금이 시작되면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 계산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물론 솔직히 한계도 짚고 가자면요, 해외 거래소가 본사를 둔 나라가 이 약속에 언제 참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 그물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방향성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이 그물은 지금 국경 밖으로 넓어지는 중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있죠. 3번이나 미뤄졌던 코인 세금, 과연 이번에 정말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림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말이 아니라 실행이 움직이고 있죠. 조직이 생겼고 사람이 발령났고 시스템 입찰에 나랏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서 간의 업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이 여기까지 굴러가면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법대로 내년 1월달 시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상황이고, 세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측에서도 지난 5월달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는데요. 방금 보신 국제 약속의 시간표가 올해랑 내년에 딱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 혼자 멈추기가 점점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서 과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요. 다만 법을 없애려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의석 구도 자체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예정대로 가면서 그 위에서 정치권 공방이 시끄럽게 이어지는 그림들 기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저는 이 세금을 시장의 입장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는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요. 나라가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다는 건 이 시장을 정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해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되는 시장에만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 큰손들의 큰돈들입니다. 국세청 측에서 코인 과세 전담 부서랑 전산 시스템, 인력까지도 갖추게 되면서 내년 1월달 과세는 예고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요. 같은 날 정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랑 현물 ETF 추진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큰돈을 들이기 위한 한 세트의 준비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래분부터는 이미 나라 간의 정보 교환 대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한 고시,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세부 규칙이 공개되는 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숫자는 과연 뭐가 될까요? 그 정답은 고시가 나오는 순간 바로 정리해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리플을 내가 만약에 500원에 매수했다면 어땠을까? 160원 라인 최저점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다른 종목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이미 지나간 시장들에 대해서 이런 시장들을 기준으로서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시작할 때가 문제예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항상 1등과 꼴등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저점과 적당한 고점을 찾는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1에서 10 중에 항상 최저점인 1에 사가지고 최고점인 10에 팔려는 방법보다도 3에 매수해서 7이나 8 정도에 매도하는 이런 투자 습관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올라가면 코인은 상승한다. 투자 좀 해보신 분들라면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 물가가 무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는데 비트코인은 고작 2% 오르고 멈췄습니다. 공식대로라면 불기둥, 강력한 폭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식이 왜 먹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켜진 바닥 신호 하나까지 차근차근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면요. 이번 미국의 노동통계국,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청 같은 곳이 내놓은 공식 발표입니다.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5% 상승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3.8%보다 낮고요. 그리고 5월달에 4.2%에서 뚝 떨어진 숫자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부분이에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0.4%가 내려갔는데 이건 2020년 4월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큰 월간 하락폭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사이에 실제로 물가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년 만에 최고치 찍으면서 다들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발표 직후에 2%가량 상승하면서 원화로 9,500만 원 안팎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올해 5월달 물가 발표 하나에 비트코인이 27% 넘게 무너진 적도 있었죠. 물가 숫자 하나에 시장이 그 정도로 요동치던 해 6년 만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반응이 겨우 이 정도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미지근한 반응의 이유를 알려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겠구나. 근데 지금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만장일치 동결했었죠. 근데 그 당시 하는 말이 중요한데
위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물가가 더 상승할 위험이 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패드워치라는 게 있죠. 시장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걸어서 만들어지는 금리 전망 확률표인데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10%였던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오늘 발표 직전 40에서 5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달 말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무려 86%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9월달 금리를 0.2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미지근한 2%가 이해되기 시작하죠. 오늘 숫자의 진짜 의미는 금리 인하의 시작이 아니라요. 금리 인상을 일단은 피했다는 겁니다. 엑셀을 밟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뿐이죠. 게다가 물가 발표 딱 90분 뒤에는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까지도 미국 의회에 나가가지고 취임 후 첫 번째 정기 보고를 했는데 미리 배포된 원고에서 높은 물가에는 무관용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셈이겠죠. 물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시장의 베팅이지 확정이 아니라는 점 걸러 들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어찌됐든 물가가 내려가는 건 좋은 일인데 왜 그게 비트코인한테 바로 약이 안 될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실질적인 금리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딱 한 줄이면 돼요. 은행이 이자를 4% 주는데 물가가 3.5% 상승했다면 내 돈이 진짜로 불어난 건 0.5% 뿐이죠. 이자에서 물가를 뺀 그 진짜 이자, 그게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2년짜리 국채이자가 4.28%로 1년 반 만에 가장 높고요. 10년짜리는 4.6%를 넘어섰습니다. 이자는 이렇게 높은 채로 버티고 있는데 물가만 3.5%로 내려왔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버는 진짜 이자는 오히려 커집니다. 물가 하락이요. 코인에 바로 호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QCP 캐피털이라는 운용사가 최근에 보고서에서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이나 단기국채에서 진짜 수익이 나오는 동안에는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비트코인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실질금리가 꺾이기 전까지 3분기 비트코인은 박스권에 머물 거다. 이 운용사의 진단에는 뼈아픈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금 같은 방어자산 팀에서도 AI 인공지능 주식 같은 공격팀에도 끼지 못한 어정쩡한 위치라는 겁니다. 어느 쪽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서는 그저께 하루 만에 6,400억 정도가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달 넘게 대략 8,900에서 9,900 이 사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도 이 그림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이번 물가가 왜 내려갔는지 그 속을 뜯어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사이에 5.7% 내렸고요. 특히 휘발유가 9.7% 급락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하락폭도 역시 2020년 4월달 이후에 최대치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성적표의 1등 공신은 기름값입니다. 근데 그 기름값 유가가 왜 빠졌느냐? 지난달 중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6월 한 달 국제 유가가 20% 넘게 내려갔습니다. 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최근에 중동 상황이 다시 얼어붙었다는 소식들, 미국, 이란 전쟁이 다시 재개됐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요. 국제 유가는 이미 한 달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되돌아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발표된 물가는 이미 지나가버린 6월 달의 사진, 말씀드리지만 백미러 속의 풍경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에 나올 7월달 물가에서는 이 기름값 반등이 그대로 찍히게 될 거고요. 다만 희망 한 조각은 존재하죠. 이 기름값과 먹거리를 뺀 근원 물가가 한 달 사이에 0%, 그러니까 제자리에 멈췄다라는 건요. 기름값과 상관이 없는 진짜 진정 신호겠고, 연준이 오늘 당장 올리자는 말을 못 꺼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크로 쪽은 이렇게 애매해요. 그런데 차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정반대 그림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이죠. 스토캐스틱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얼마나 과하게 팔렸는지를 재는 지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RSI보다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버전이고요. 이거를 2달 단위의 긴 호흡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 2개월짜리 지표가 강세 신호 이후에 제로 근처까지 떨어진 적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8년, 2022년, 그리고 3번 모두 다 그 자리가 약세장의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표가 4.81, 그야말로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게다가 6월 초에는요, 일간 RSI가 15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비트코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는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3번의 바닥마다 켜진 신호가 지금 4번째로 바닥 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이 신호의 정확한 뜻이 지금이 최저점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비교 대상으로 든 건 2015년인데요. 그 당시에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저점을 한 번 더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신호랑 마지막 겁주기,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흔들기의 방어쇠는 코인 시장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QCP 보고서의 경고가 바로 이건데요. 코인 자체의 수요가 살아나기 전에는 AI 인공지능 주식이 먼저 꺾이게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취급을 받으면서 같이 팔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도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실망에 기술주 쪽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차트는 지금 위치가 바닥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바닥이 언제 확인되는지 시점은 매크로가 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경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지금의 박스권이 이어지면서 실질 금리가 꺾이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는 거.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연준 측에서 적어도 9월까지는 금리 인상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안 내려오는데 물가만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이자는 줄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값 반등 때문에 다음 달 물가 정책표는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연준이 서두를 이유가 오히려 사라지겠죠. 세 번째, 수요 쪽에서도 ETF 자금이 아직까지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박스를 뚫을 만한 힘이 부족해집니다. 대신에 그 박스가 아래로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완충제도 존재하죠.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모으는 상장사들의 매수세인데요. QCP 측에서도 이거를 3분기의 완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이런 시장에 대한 후회는요. 최소한의 경험만으로도 그냥 남겨두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하는 이 전략에 대한 습관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리플 XRP 5,0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그때 팔걸 이런 아쉬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그때 팔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에 비슷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나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전에 팔지 못한 아쉬움들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더 높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습관들 때문에 또다시 매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시장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때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익 실현을 했던 이유,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해두면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무조건 한 방에 다 맞춘다? 이런 마인드보다는요. 일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수익 실현 습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엔 솔라나 쪽에서 코인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만든 사람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익명 개발자였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돈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이 코인이 하루 만에 600배가 넘게 뛰었고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코인 전체의 몸값이 순식간에 1,500억을 넘겼습니다. 약 350만 원 정도 넣었다가 9억 원 넘게 만들어서 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벼락 코인에 이거 결국 개미들 돈 빼먹는 사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광풍의 주인공이 자기를 지키려고 방패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그 방패의 이름이 바로 도지코인이었고, 세상에서 밈코인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순간에 왜 하필 도지코인을 증거로 세웠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보셔야지 이야기가 풀려요. 이름은 안샘, 본명은 자이언 토마스고요. 미국 투자사 TCG 크립토에서 리서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X 팔로워가 100만 명 안팎인데 이 바닥에서 상당히 유명해진 계기가 확실합니다. 솔라나가 우리 돈 12,000원쯤 하던 시절에 이 코인을 밀었었고 실제로 45만원 근처까지 가는 랠리까지도 마쳤거든요. 이게 밈코인 쪽에서도 초기에 큰 수익을 낸 걸로 알려진, 말씀드리자면 이 판의 간판급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아주 이상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이었죠. 익명의 개발자가 펌프펀이라는 사이트에서 코인을 하나 찍어내는데, 여기서 펌프펀은 누구나 몇 번의 클릭으로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코인 공장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개발자가 코인 이름을 안샘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체 물량의 약 65%, 본인 허락도 받지 않고 유명한 이름을 억지로 판에 끌어들인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벼락 코인입니다. 코인이 폭등하게 되면서 안샘 지갑에 담긴 물량의 평가액은 1,000억 원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붙는 수수료도 전부 다 안샘의 지갑으로 들어가기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수수료로만 7억 원 넘게 쌓인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런 식의 폭리를 취한다. 당연히 주변 투자시장 시선이 고울 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 비난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유명인 이름 붙여가지고 개미들 지갑 터는 판 아니었나라는 건데, 그때 안샘이 직접적으로 반박에 나섰고 그 근거로 든 사례가 바로 도지코인과 봉크코인이었습니다. 이 코인들도 처음에 장난처럼 시작했었다. 근데 물량이 넓게 퍼지면서 커뮤니티가 붙었고 다 같이 크는 판이 됐다는 취지였었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이 최근에 안샘이 놓은 도지에 대한 내놓은 분석과 정확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안샘 측에서는요. X에다가 올린 글을 국내 매체들이 옮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 6시간 정도를 틱톡, 인스타그램, X 같은 곳에서 보낸다라고 해요. 근데 은행 어플을 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분이라는 겁니다.
돈은 은행에 있는데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은 온라인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지코인은 주식 한번 안 해본 사람들까지 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인 코인이었다라고 짚습니다. 유명 인물과 인터넷 밈이 붙어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포모 심리를 자극을 했고 몸집이 커지면서 기관들까지도 들어오게 됐고 그 판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쌤의 결론은요. 암호화폐는 사회랑 문화랑 흐름 그 자체에 돈을 태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라는 거고 그 문을 연 게 도지코인이라는 거. 이 듣기 좋은 덕담 같겠지만 숫자를 옆에 놓고 보면 이 발언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밈코인 시장 전체가 어떤 상태냐? 조사업체 크립토뱅크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고점에 202조 원이던 밈코인 전 재본 것이 지금 31조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84%가 넘게 증발했고 여기에 갤럭시라는 조사기관의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 밈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이 코인을 들고 있는 시간대, 그 중간값이 약 100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1분 40초요. 매수하는 순간부터 매도할 궁리를 하는 시장이란 뜻이겠죠. 이런 판에서 13년을 살아남았었고 시가총액 약 17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밈코인은 도지코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밈코인 세계가 우리도 사기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되는 순간마다 꺼낼 수 있는 증거물이 사실상 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도지코인이 밈코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판 전체가 기대는 기준점이 됐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근데 안쌤은 칭찬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숙제를 하나 남겼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앞으로의 과제라는 건데요.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몰린다는 건 이미 증명됐죠. 이제 그 관심으로 뭘 만들어낼 거냐. 대부분의 기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숙제의 답안지가 이미 제출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번 달부터입니다. 첫 번째 답안지가 바로 7월 1일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입성했는데요. 하우스 오브 도지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재단이 세운 사업회사고 이 도지로 실제 장사를 하라고 만든 법인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브래그 하우스라는 상장사랑 합병을 마치면서 HODO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스닥에서 거래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도지코인의 가치는 커뮤니티 분위기, 검색량 같은 것들로 어림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도지코인의 관심을 돈으로 바꾸는 회사가 분기마다 매출과 실적을 미국 주식시장에 공개해야 됩니다. 이 밈코인 진영에 처음으로 성적표라는 게 생긴 건데 그리고 이에 따른 답안지는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바로 결제입니다. 6월 9일 하우스 오브 도지가 결제회사 문페이랑 손잡고 도지페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죠. 이미 6,000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수수료로 1%로 일반 카드 수수료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수준입니다. 올해 3분기의 전면적인 확대가 목표로 잡혀있는 상황인데 이에서 세 번째는 100원 공사입니다. 하우스 오브 도지는 팍소스라는 회사랑 또 제휴를 맺었는데요. 여기서 팍소스는 페이팔, 벤모 같은 유명 결제 어플들 뒤에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100원들을 깔아주는 인프라 회사입니다. 이 도지코인을 그 100원에 연결할 길을 열어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얹자면은 마이도지 지갑을 만든 팀이 도지코인 블록체인 위에 금융 서비스나 게임, 인공지능 도구 같은 어플들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도지 OS라는 것도 6월달에서 8월 사이 이때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안쌤이 칠판에 문제를 적은 게 이번 주라면은 도지코인 진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답안을 쓰고 있었고 7월 1일부터는 그 답을 채점할 성적표까지도 마련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게 좋아졌다면 가격은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결국에 올해 3분기가 도지코인의 재평가 시험대가 되는 흐름이겠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도지코인페이의 전면적인 확대 시점이 3분기입니다. 가맹점 숫자랑 실제 결제량이라는 눈으로 확인되는 숫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로 HODO가 상장사가 되면서 분기마다 실적 공시할 의무가 생겼죠. 도지코인의 관심이 진짜 돈으로 바뀌는지가 회계 숫자로 검증이 되어줄 거고요. 세 번째로 안쌤의 발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밈코인판의 이야기 자체가 다음 단계는 가치 구조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기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결국에 2026년 밈코인 광풍의 항복판에서 이 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자기를 지킬 방패로 꺼낸 이름은 도지코인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안심 측에서 숙제로 남긴 관심을 가치로 바꾸는 구조는 나스닥의 HODO랑 6,000개 가맹점이라는 형태로서 이미 그 답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3분기, 그 답안이 몇 점짜리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일이겠고 그렇다면 3분기 도지페이 전면적인 확대, 뭘 보면 진짜고 뭘 보면 빈 껍데기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 투자시장 한복판에서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목표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잡는 투자 심리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이번에는 무조건 크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정작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순간에 또다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가격들이랑 현실적으로 대응이 되는 가격들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